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많은 사람이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은 내란에 맞서 광장을 지켰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열어갈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치고 있는 내란 옹호, 동조 세력의 마술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란 옹호,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은 차단해야 합니다. 명백히 헌법을 위배하는 사고와 신념 체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민주적인 사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는 내란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혐오의 토양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전 공직자가 절박하게 다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종교의 외피를 쓰고 종교 활동의 형식을 이용해 정치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행태가 심각합니다. 소년보, 전광훈과 같은 인물들은 내란 선동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사법 절차를 종교 탄압으로 탈바꿈하며 지금도 설교의 형식으로 정치와 헌법 질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외피는 헌법 파괴의 면허가 될 수 없습니다. 내란에 직접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넘어 내란 옹호자들의 책동에 더 단호히 나서야 청년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일념으로 오늘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님 먼저 나와 주십시오. 네, 장관님. 12.3 내란 이후에 교실에서의 혐오 표현이 극심해졌다. 이런 선생님들의 어려운 호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제 1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반응이 바로 있다는 것이거든요. 초중고 교사 68%가 이전보다 늘었다, 혐오 표현이. 이렇게 답했고 교직원 단체, 노동조합 설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2.3 내란 이후 상황이 이렇게 좀 심각하다면 교육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조사보다는 대응책을 세워서 교육적으로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들이 이런 문제, 어쩌면 대한민국 모두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는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 또 우리가 이제 자유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주의 시민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부 안에 그동안 약간 소홀했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시민교육과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새 학기 3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 몹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혐오 표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종차별적인 언어들이 내란 옹호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쓰지 않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다양한 차별에 관해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놀이처럼 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어느 그 일간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보고 드린 것도 봤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디지털 환경의 영향으로 혐오 표현 이런 것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고 이것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매우 심각하다는 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혐오 표현과 관련한 대응 중에는 학생들이 마구 다가서는 정보를 올바르게 판별하고 그것을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저는 내란 이후에 이것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좀 실태조사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선생님들이 어려운 게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악성 민원으로 이제 막아진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육, 인권 교육,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게끔 교육부에서 저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마련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올바른 교육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왜곡된 혐오 표현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도 2025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한 혐오 발언 대응 교육자용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행 대한민국 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중학교 학생 대상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 거의 지금 완성이 돼서 새 학기 전에 배포할 텐데요. 그 내용들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포용적 학습 문화를 형성하고 상호 문화 역량을 개발하고 디지털 시민성,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등을 담은 혐오 표현의 정의는 무엇이고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그리고 혐오 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의 핵심 원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거하고 그 구체적인 지도 방침을 교사들께 보급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듯이 이끄는 것보다는 청소년들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학생들 간에 스스로 그러니까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그걸 실제로 교정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학생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아요, 이것은 옳지 않아요라고 교사가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서로 상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있구나 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또 갖게 해보고 해서 토론 문화를, 토론 중심의 수업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독일의 보이테스 바흐를 이렇게 활용한 우리로 같으면 그 헌법적 가치를 가장 존중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 현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의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칙, 그리고 학생들의 삶과 그 사회 현안을 연결해서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보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교육 자료의 정보가 사실인가, 출처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도 교사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쭉 함께 나열한 담은 그런 토의 토론 중심 수업 교수 원칙, 이런 것들도 그 자료에 넣어서 새 학기부터 교실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좀 이렇게 전수조사,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실제로 선생님들로부터
모여서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대처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는 갖겠는데 이 전체를 대상으로 혹시 혐오 표현이 얼마나 하고 있나 청소년들이 이걸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게 그 정량화하는 것 자체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게 모든 우리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 이 반발심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 조사 결과가 혹시 나타났을 때 이 혐오 표현 수치가 높은 학교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낙인 효과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전수조사는 하지 않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의지와 우려가 어떤 건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다만 현장에서의 바로 이게 실행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이 좀 잘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공교육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 바깥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 특히 기독교 기반이라고 하는 시설에서 내란 옹호나 뉴라이트 사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정하게 보도는 받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네. 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설교를 했고 내란 옹호를 했던 소년보 목사가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반헌법적인 내용의 설교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가 뭐 교인들을 상대로 있었다는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뭐 청소년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교회 시설들이 학교로 인정은 못 받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이제 기사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소년부 목사가 이제 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심지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어서 저는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보고 이건 헌법과도 다른 틀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미인가 시설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조치를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학교 밖 그 여러 시설에서 혹시 그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다른 부처와도 같이 협력해서 지역 우선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 전속하는 그다음에 행안부라든가 종교를 이렇게 총괄하는 뭐 문체부라든가 여러 부서하고 같이 그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공교육 현장에 그런 전력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있는 기관에서 공교육 현장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차단하고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함께 그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미인가 시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특히나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들, 헌법을 위배하는 내용들이 교육이 된다는 건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장관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네. 네, 총리님 현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쿠팡과 관련된 새벽 배송 과로사 문제가 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 논의가 나와서 저는 사실 좀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만 이 원인 진단과 대책이 잘 연결이 되어 있나 저는 의문입니다. 총리님께서 쿠팡 독과점 문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쿠팡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조금 더 선택을 받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 것이 일정하게 주요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쿠팡이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의 중요한 핵심은 사회적 대화를 회피하면서 특권을 누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2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쿠팡은 택배 회사가 아니라면서 빠졌고 지금 진행 중인 3차는 참여하고 있지만 사사건건 좀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함께한 택배사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시간 제한, 분류인력 추가 등을 합의했었는데요. 이를 외면한 쿠팡에서는 계속 노동자가 죽었고 쿠팡만 이익을 막대하게 쌓았습니다. 모든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인데요. 쿠팡이 반칙으로 얻은 새벽 배송의 특권을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과 좀 다른 대책이지 않나, 오히려 모든 마트를 쿠팡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왔는데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적 합의의 이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금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우려스러운데요.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형마트와 중소마트 또는 시장 소상공인 간의 어떤 구도, 그리고 거기서 그 후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정책적인 취지가 지금까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는 쿠팡의 독점적 또는 그 여러 가지 정보 노출의 어떤 문제, 또는 불공정한 문제, 뭐 이런 등등과 별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에서의 또 대립구도라는 것이 또 하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배송의 일정한 허용은 새벽 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냐라는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한다면 새벽 배송 전체를 규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또한 또 일정한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한편으로는 온라인 내에서의 쿠팡이 역으로 독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좀 균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애초에 소상공인과 또 뭐 시장을 보호해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에서는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 또는 그 이전에 그 일종의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보호하거나 또는 보상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당정회의에서도 사실은 그 새벽 배송의 허용 문제보다는 그런 상생 차원에서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총리님, 저는 상생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은 야간에 계속해서 택배 배송을 연속적으로 하게 됐던 쿠팡에서 과로사가 계속 발생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조치 기준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대형마트까지 이것을 허용하면 이 과로사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좀 논의를 할 계획이신지, 그것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병행적인 과제고 이미 논의가 상당히 시작됐지 않습니까? 가령 완전히 그러니까 제로화, 불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부터, 그렇지 않다면 일정한 연속적 노동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상생의 과제, 또 균형을 묻는 문제와 함께 어떤 이 과로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노동에 대한 적정한 제한, 그 부분이 같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맞도록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던 CJ나 롯데 택배사들에서 사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이 기사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어떻게 최대로 노동자를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 3차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시기에 이렇게 논의가 던져지면 3차 사회적 대화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지 너무 잘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말에 있었던 당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허용의 측면보다도 한편으로는 노동권 또는 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상생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더 집중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네. 밤에 사람들이 일을 해서 죽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꼭 논의에 반영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마트 노동자께서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단식 농성을 벌써 3번째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3월 3일까지가 회생 절차 기간이라 좀 짧습니다. 정부는 지금 홈플러스 사태에 조속한 해결 그리고 노동자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말씀처럼 이것의 법적인 어떤 해결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안에서 최대한도로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어떤 체불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어떤 인권적 문제라든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문제 등등을 보완 쪽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걸 좀 당사자로 딱 들어갔으면 좋지 않냐라는 문제 제기를 사실은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홈플러스 사태가 사실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2만 명이 임금 체불의 상태여서 체불임금 대지급금이나 이런 측면의 조치 좀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총리님 들어가시죠.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께도 새벽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야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일단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간 노동이 위험한 것은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더라도 야간 노동을 했을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 한 30% 이상 높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연속적으로 야간 노동을 했을 때 젊은 노동자들도 과로사한다는 것들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3차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쿠팡의 과로사 문제가 올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불쑥 나온 논의에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잘 건강권 문제가 다뤄질 것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꼭 논의 속에서 잘 다루어질 수 있게 장관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장관님 쉬었음 청년 문제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쉬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데이터처에서 비경제활동 인구 분류할 때 구분하는 것인데 대부분 청년들 20, 30대에 집중돼 있고 그분들을 또 쉬었음을 구분해 보면 정말로 막연하게 쉬는 게 아니고 일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 약 70% 정도 해당되고 또 1년 안에 구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67% 정도 조사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구직 의욕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 경험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속해서 쉬었음 청년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 네. 좀 장기적으로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제 또래가 많고요. 제가 이제 노동부에 문의했을 때 고민하고 있는 마련한 대책 중에 하나로 대학의 취업 연계 사업을 늘리겠다 이게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현재 쉬었음 청년과 약간 미스매치가 있다. 일을 하다가 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쉬고 이거는 이 업계에 전망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럼 저는 중소기업 관련된 노동조건 개선이 필수라고 보고요. 이직을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 이직 준비 급여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 방안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에 한해서, 즉 이번에 우리가 법도 개정했는데 청년이라 하면 34세까지 청년에 한해서 자발적 이직자에 한해서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올 초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하겠는데 해본 결과 약 7천억에서 1조 원 정도 구직급여가 들어갈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서 27년부터는 청년에 한해서 한 차례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게 이른바 청년 뉴딜 정책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쉬었음 청년에서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과 일 경험이 있는데 쉬는 청년과 대책이 달라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데이터처에서 이 조사를 하는데 지역 변수를 안 넣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그래서 비수도권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요. 경활 인구에서는 지역별로 하는데 네. 비경활 인구는 지역별 분포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지역 변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영될 수 있게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협의하겠습니다.